예순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서두른 것들이 사실은 기다렸어야 할 것들이었다는 걸. 당신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포도사이다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나는 왜 이제야 이 책을 만났을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젊었을 땐 기다림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말을 아끼면 뒤처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나섰고, 먼저 말했고, 먼저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회의 시간이면 제일 먼저 손을 들었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빠르게 해결책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무능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역을 읽으며 기다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흐름을 지키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내 인생의 장면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살 때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놓칠까봐 조급하게 상사를 찾아가 내 성과를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을 밀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승진했지만 그 동료와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달만 더 기다렸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40살 무렵 큰아들이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들은 미술을 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안정적인 공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의 망설임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원서를 넣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공대에 갔지만 2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때 한 학기만 더 기다렸다면 아들 스스로 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조금만 기다렸다면 부딪히지 않아도 됐을 일들. 그때 한 박자만 늦췄다면 상처가 덜 남았을 말들. 이제는 압니다. 기다림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기다린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도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주역에는 수레둔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물과 우레가 만나 움직이지 않는 형국. 하지만 그 정지 속에서 힘이 모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예전엔 이 괴를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거지? 빨리 결단하는 게 용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아닐 때 움직이면 도리어 흐름을 깨뜨린다는 걸. 요즘 나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답이 늦어도 결정이 미뤄져도 침묵이 길어져도 그대로 둡니다.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뭘 할 건데? 다음 계획은? 하지만 나는 그냥 들었습니다. 아들의 긴 침묵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아빠는 내 결정을 믿어.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일단 회사는 다니면서 준비를 좀 더 해볼게요. 조언 안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걸. 예전 같았으면 불안해서 한마디 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 사람마다 흐름의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결정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식일 뿐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가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바로 물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면 나는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둡니다. 아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더 오래 갔습니다. 말이 줄어드니 오해도 줄었고 조언을 덜하니 신뢰가 남았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요즘 참 편해졌네요. 전에는 항상 제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더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공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야 배웠습니다. 사람은 재촉한다고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기다려주면 천천히 스스로 움직입니다. 주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도 길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빠른 것이다. 예전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빠른 게 빠른 거지 천천히 가는 게 어떻게 빠를 수 있나?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길을 잃고 헤매느니 천천히라도 방향을 지키며 가는 게 결국 더 빠르다는 걸.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전 10시쯤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 처음엔 30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엔 그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돕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허전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도리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되고 어제 있었던 일들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도 그 시간 속에서 누그러집니다. 주역은 항상 변화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지, 머문, 고요도 하나의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간이산이라는 괴가 있습니다. 산이 산 위에 있는 형국. 움직이지 않음이 극에 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정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나무가 자라고 샘이 흐르고 동물들이 삽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생명이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흐름은 계속된다. 그걸 알게 되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 인생 안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칠 전 손자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내 옆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지금 쉬고 있거든.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쉴래요. 그리고는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손자는 다시 일어나 장난감을 찾아갔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함께 견뎌준 것이
이제는 누군가를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방향을 정해주기보다 뒤에서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쪽으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 그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나는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왔고 나는 그 순간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앞에서 끄는 사람보다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걸. 무너지려는 사람을 잡아주고 주저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역할.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역할입니다. 큰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나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지켜볼게. 아들은 그 말에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뭘 해야 할지만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절 믿는지 몰랐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예전엔 누가 고민 상담을 하면 바로 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조언들. 하지만 그 조언들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느린 건 실패가 아니다. 조카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이나 떨어졌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린 건 실패가 아니야. 내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조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부, 그 말 들으니까 좀 숨통이 트여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지금의 내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어쩌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주역에는 고니즈라는 괴가 있습니다. 땅이 땅 위에 있는 형국. 화려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받쳐주는 땅. 그 땅처럼 살고 싶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인생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거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동창회에 가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했고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지낸다. 그런 이야기들로 내가 잘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창회에 가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고, 누구는 자식 문제로 고민이라고, 누구는 배우자와 사별했다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주역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그 사람의 자리였는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25살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30살에 이 회사를 선택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는 그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믿었고 가족을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40살의 큰아들에게 공대를 권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당시에 나는 아들의 미래를 걱정했고 안전한 길을 가길 바랐습니다. 결과가 모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와 갈등도 있었고 회사 생활도 늘 순탄하지는 않았고 아들도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우리가 신혼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헌 가구들 사이에서 찍은 사진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이게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그때 최선을 다했잖아.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을 나는 이제 보너스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사는 건 덤이고 여생이고 남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마지막 역할처럼 생각합니다. 연극 무대에는 여러 배역이 있습니다.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받으며 대사를 외치는 배역.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배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빛나지 않아도 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되지만 없으면 허전한 자리. 마지막 장면에 나와서 무대를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역할. 그게 지금 내 자리입니다. 지금 이 나이가 바로 내 자리라는 생각. 예전엔 나이가 들수록 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점점 작아진다고. 하지만 그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일 뿐입니다. 내 안에서는 자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주역은 젊은이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나이에 읽어야 제대로 들리는 책입니다. 젊었을 때 읽으면 머리로 이해하지만 이 나이에 읽으면 가슴으로 느낍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기재라는 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의 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균형이 잡혔습니다. 젊었을 때 이 궤를 읽으면 완성되었으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읽으면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변화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처음 주역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누군가에게 정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도 힘들었고, 나도 흔들렸고, 나도 방황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덜 흔들린다는 것. 예순 이후의 인생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젊었을 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고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서둘렀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뒤처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걸 남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도로 가면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은 늦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야 조용해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늙는 걸 뒤처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고 노년은 쇠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늙는다는 건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지고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늙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주역의 마지막 괴는 미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63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고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해지는 것, 기다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